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벌써 2월이 절반이 가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오늘도 5분 모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 귀히 모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바뀌게 눈에 확 들어오시죠. 네, 좀 넓히고 조금 더 나름 멋지게 한번 우리 패널들을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눈도 좀 시원해지셨으면 합니다. 오늘 분명 2017년이죠. 21세기가 맞죠?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웬 차명폰으로 대통령과 최순실이 590여 차례 통화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독일 도피 중에도 최순실이 독일로 가 있는 사이에도 대통령과 127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이 내용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김정남이 독살됐다는 거 아닙니까? 사건 속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이복형 김정남 살해 지시. 김정은은 무엇을 노린 걸까요? 네. 잠시 후에는 중국 연결해서 현지 사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해드릴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김정은의 가족 잔혹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장성택은 고모부가 되지요. 2013년 반당, 반혁명 종파 행위 죄목으로 처참하게 처형됩니다. 그의 부인이자 고모인 김경희는 지금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리고 김정남, 바로 이복형이고 김정일의 장자입니다. 장남. 5년 전부터 암살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살된 채 발견됐습니다. 김정남에게는 이혜경이라는 두 번째 부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들 김한솔 그리고 딸이 나왔는데 여기 둘 다 지금 엄마도 그렇고 다 행방이 묘연합니다. 김평일은 김정은의 숙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의 이복 동생이고 김정은에게는 숙부가 되는 거죠. 체코 주재 북한 대사입니다. 나 떨고 있니? 가장 최대 잠재적인 위협 인물로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의 품성과 리더십과 백두산 혈통이라는 최고 지도자 3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 또한 하늘 아래 살기가 힘든 거죠. 독극물 공격이 있었고 발작이 일어나고 바로 사망했다. 김정남 피살. 그냥 꼴 보기 싫어서. 한중 관계 악화된 틈에 눈의 가시를 제거하자. 아니면 한국 망명 얘기가 있었다는데요. 차단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돈을 너무 써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정남 선생님 맞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장남인데 후계자로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괜찮습니까? 저는 뭐 원래 그 점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점도 없고요. 또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전혀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장남 있고 둘째 아들 정철 씨도 있잖아요. 근데 왜서 셋째인 정은 씨가 후계자로 되었는지 그게 예. 그거는 역시 부친께서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은 씨에 대한 메시지 같은 건 어떤? 예, 뭐 저는 동생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주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내부적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 요인이 있었으면 거의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송 고모부장부터 말씀 주십시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예. 김정은 체제에서는 굉장히 김정은 본인이 굉장히 불안했겠죠. 예. 적통성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남 이렇게 장자로 있는데 맞아요. 원래 이거 왕조 체제 비슷하니까 네. 장자가 적통을 잇는 장자가 계속 해외에 돌아다니고 하면서 네. 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돌았죠. 북한 내부에서 반체제 쪽에서 네. 뭐 김정남을 옹립하려고 한다. 네. 또 중국에서 뭐 김정남을 앞세워서 뭐 쿠데타를 도모한다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네. 그러다 또 한국으로 망명하려고 한다.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김정남이 자신의 대체제 비슷하게 인식이 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그 불안하죠. 불안하죠. 내가 없어도 불안하죠. 저기 올 사람이 있다. 그것도 또 그 정통성을 가진 뭐 장자가 올 수 있다. 두 형제가 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로 불안한 거죠. 서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정남은 좀 살려달라고 뭐 편지도 편지 썼다면서요. 보내고 우리 그랬죠. 가족하고 건드리지 어쨌든 그런 말라고. 과정에서 본인의 대체제가 될 만한 인물을 예. 뭐 이복 형이지만 어쨌든 형을 제거를 한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영사 원장님 보시기에도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비슷합니다. 결론입니까? 근데 지금? 하여튼 개인적으로 참 안 됐어요. 네. 그 비운의 황태자잖아요. 그 지금 목소리 들으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똑같아요. 왕조 시대 조선에 사약 받은 거예요. 사약 내린 건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수양대군이 그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도 불안하잖아요. 노상군으로 강등시켜서 그 단양팔경 그 영동의 그 청성포인가요? 거기 보내가지고도 안 되니까 나중에 또 왜냐면 모이니까 자꾸 복원시키자고 그쪽으로 사람이 모이니까. 모이고 하여튼 그 충신들이 또 나오니까 결국에는 그 단종 노상군 폐위시키고도 사약을 내리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제 사약을 내리는데 지금 왕조 시대 김씨 왕조 시대는 맞는데 네. 현대가 바뀌어서 그냥 억지 사약으로 매긴 거죠.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황태현 평론가 네. 이런 저는 이제 역사가 언제까지 가야 돼요? 뭐늘 뭐 동서고금망로나 그런 역사는 있어 왔죠. 예. 그래서 예.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예.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김정은 입장이 양수겸장이라고 봐요. 네. 그건 좀 내부적으로는 아까 앞서 이제 송권 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내부를 긴장시키는 겁니다. 예. 내부에 분명히 아마 북한 내부에도 보면은 김정은에 반대하면서 귀화만 되면은 중국을 등에 업고 김정은 체제를 갖다가 백두혈통의 적통인 김정남이로 바꾸려는 아마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식에서 김정남을 제거하고 아마 이런 소식들은 갖다가 아마 다 북한으로 아마 오늘 어제 오늘 중에 들어갔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내부를 긴장시키게 되죠. 예.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 혼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용의자 한 명 체포됐다는데요? 미얀마 여성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미얀마나 베트남이나 뭐 비슷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홍콩 봉황망하고 영국 텔레그라프가 베트남 국적이다 이렇게 추정한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체포된 한 명이 미얀마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말 저기 분명히 미얀마는 이미 사망했을 것이라는 그 일본에서 교도통신 보도가 있었죠. 보도로는 살해 여성 두 명은 일단 사망했다, 살해된 뭐 것은 그런 저 얘기.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단 살해 한 명은 사망했답니다. 한 명. 한 명, 둘 다 이런 게 뭐냐 하니까 실제 만에 이걸 행동에 옮겼다면은 북한에서 그걸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정찰총국이고요. 네, 정찰총국이요. 하나 국가보위부인데 이제 이 친구들도 보면은 이른바 용병을 쓰는 거죠. 예. 자기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 뭐 미얀마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그걸 쓰고 어떻게 해갖고 한 사람을 정리하고 뭐 청부살인 비슷하게 그런 된 거죠. 자, 예, 예. 아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예. 대외적으로 혼란을 조장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 2월 13일 날 김정남을 제거하기 바로 하루 전날 뭐 했습니까? 예. 북한이. 바로 IRBM,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그것도 보면 콜드 런칭이라고 그래갖고 그야말로 무한궤도 예. 탱크 같은 데 실어서 싹 은밀하게 가서 예. 그것도 고각으로 때려서 500km 날아갔고 네. 만약 정상각으로 때리면 오키나와까지 네. 타격할 수 있는 네. 사실상 핵 무장이 가능한 많이 발전했어요. 많이 발전했어요. 고체연료예요. 지금 자, 이걸 해서 마침 그날 뭐가 있었습니까? 미국에서는 워싱턴에서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네, 둘이 만나고 있잖아요. 미일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저 네. 플로리다가로 옮겨서 지금 건배하고 있을 때예요. 예, 예, 그때 예. 갖다 냅다 때려놓고 그다음에 보면은 또 내부적으로 그다음 날 네. 김정남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갖춤으로써 대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언론을 보니까 지금 미얀마 여성이라고 그러네요. 네. 예, 미얀마는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민주화가 돼서 버마. 옛날 그렇죠. 이제 버마, 옛날 버마, 예. 북한하고 했는데 아마 그쪽으로 예. 뭐 이거 지금 김정은의 소행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김정은의 소행이라고 전제하면 이제 미국에는 트럼프 시대입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강경의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얘기하고 있고 예, 예.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도 예. 정책 위반자들의 세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 이제 나름대로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날렸고 예. 자, 앞으로 트럼프 시대가 혹시 김정은 시대에 준하는 예. 오히려 더 나은 예. 인물들을 배치해서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킨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굴까? 저 사람 괜찮네? 김정남?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시대의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막에 보인 이대로입니다. 마지막 불씨를 제거한 건 아니겠느냐. 네, 마지막 불씨의 불씨, 제거다. 예. 네. 트럼프 시대에 맞춰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소장은 예. 과거나 시간이, 현재나 예. 취약한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인데 예, 하나는 경쟁자와 반대자를 포용하는 탕평책을 쓰는 거하고 또 하나는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건데요. 아마도 김정은은 취약한 본인의 권력 기반으로 해서 숙청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성택이랑 고모부를 처형시키고 예. 이제 이복 형인 김정남마저 살해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숙청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자기 주변의 왕권은 권력은 강화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 또다시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을 충신들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배척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취약한 권력 기반으로 귀결될 것이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악순환을 밟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은 이제 중국이 문제지요.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중국 정법대에 중국 한국 문제 정통한 문일현 교수를 잠깐 전화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소식 접하고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깜짝 놀랐죠. 네. 굉장히 큰 사건이니까요. 지금 저희 속보로는 한 사람 그 여성 한 2명 중 1명은 죽었고 1명은 미얀마 국적이다 이런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 뭐 중국 쪽에 새로운 소식이 있거나 그쪽 뭐 현지 분위기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중국에서 지금 이번 그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번 그 피살 사건의 그 배우가 누군지, 예.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 논조를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첫째는 이제 북한의 소행일 것이다라는 거고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정남이 북한의 비상사태가 벌어지거나 예.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최고 지도의 자리에서 외부 세력이 끌어내릴 경우에 예. 아마 미국이나 중국은 백두혈통에다가 장남인 김정남을 그 자리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우환을 없애는 차원에서 제거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들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소수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13일 오전에 일어난 사건을 현지 언론이 보도하기 전에 한국 언론이 제일 먼저 보도했다는 점, 또 보도 시점도 하루 반이 지난 어제 오후였다는 점,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정남의 독살로 가장 득을 본 세력이 누구냐, 예. 북한 위협론을 제기하고 있는 한국, 그중에서 특히 한국의 보수층 아니겠느냐, 예. 그런 점에서 한국도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일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참 여러 상상이 펼쳐지고 있네 중국에서. 아니 근데 그 저는 지금 그 상황만 사건 상황만 조금 더 뭐 여쭤보죠. 일단 김정남의 둘째 부인인 이혜경과 딸 그리고 뭐 장남 김한솔도 현재 마카오 체류 중이다. 그리고 우리 국정원 얘기로는 중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김한솔이 뭐 이런 얘기인데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중국 정부나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일체의 언급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남과 그 가족들이 중국 본토나 마카오에 있을 때는 중국 내에서 그 경호를 제공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김정남 일가가 마카오에 머물렀던 건 중국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건데 중국이 뭐 사드 배치가 거론되던 작년 3월부터 북중 관계가 다시 긴밀해지면서 밀착 경호를 중단했다. 그러면 중국이 김정은을 김정남을 버렸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의 그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예. 김정남을 보호하는 것과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 사드 문제로 한국과 끌끌어오는 관계로가 된 것은 맞지만 예.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과 밀착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은 어떻게 되고 북중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 김정남이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는요. 예. 그래서 그 김정남이 이번 그 사건으로 이제 피살이 됐지만 예.
그렇다고 그래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예. 다만 이번 사건이 갖고 있는 굉장히 고도 민감한 데다가 파급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번 북한 내에서는 어떻게 반향을 일으킬지 그리고 이게 남북 관계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예, 예, 예.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 관계는 어떤 형태로 이게 작동을 하게 될지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예. 중국 군부 이 북중 접경 지역에 1,000명 군부대 병력 증파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그거는 이제 지금 홍콩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베이징이나 이쪽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나 언론들도 그와 관련해서 일체의 보도를 않고 있기 때문에 예. 확인은 안 되는데요. 예.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1,000명의 병력이 국경이 1,350km에 달하는데요. 예, 예. 1,000명의 병력이 투입된다고 해서 이렇게 비상사태를 제기한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문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이제 별일 아닌 단순 이벤트로 끝날까요? 아니면 어떤 북한 정세 그리고 뭐 전체 이 한반도 정세의 큰 변화의 가능성까지 생각해봐야 되는 일인지 끝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상황으로만 종합해 본다면 예. 일회적인 돌발 사건으로 치부되고 넘어가지 않겠느냐. 아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정법대의 문일원 교수였는데 내일 제가 이 끝으로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내일 개최돼서 북한 정세 관련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문일원 교수 얘기로는 뭐 큰 변화를 불러올 만한 이런 일이 거죠. 아니다. 이제 보는 시각이 네. 미국에서 보는 시각, 네. 일본에서 보는 시각, 중국에서 보는 시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네. 문 교수 같은 자기 입장 경우는 따라서. 뭐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일보 기자하다가 지금 네. 중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교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물론 네. 중국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김정남이가 살아있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은 네. 그것을 괜히 네. 이 문제를 갖고 괜히 북한과 껄끄러운 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극할 요소는 그렇다고 네, 뭐 네. 죽었는 김정남이 다시 살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미 그렇기 상황 때문에 끝났으니까. 상황이 끝난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는 덤덤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도 뭐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김정남이 백두혈통이지만은 네. 그 백두혈통하고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중요한 게 아니죠. 개인일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무슨 김정남의 이 피살과 관련해서 뭐 북한 관계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든지 이게 볼 이유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민감하죠. 우리가 지금 탄핵 정국이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 우리한테도 큰 영향이 미치라고 볼 가능성은 별로 없죠 지금. 이 상황에서 뭐잘 듣다 보면 이거 뭐 죽은 사람은 억울한 거 되는 거죠. 이거 예.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당장 이 건으로는 큰 영향이 없겠죠. 네. 그런데 추가로 뭐 북한의 도발이 있든지 예, 예. 그렇게 하면 좀 어느 정도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예. 이 아까 문일원 교수죠. 문일원 교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중국 일부에서 네. 우리나라 보수 세력을 의심한다는 여론도 소수가 있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네, 그런 예. 보도가 일부 있다. 예, 그건 보도가 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이것이 만약에 북풍이라면은 예. 이 북풍이라면 대선 때 보수총을 결집시킨다.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네, 그런 그런데 실제로는 점에서. 요즘 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에요. 예,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천안함 사태 일어나고 예, 예. 지방선거 있었죠. 네, 네. 그때 딱 프레임이 뭐냐면은 전쟁이나 평화냐 이거였어요. 예, 예. 전쟁이나 평화냐 하니까는 그러면 전쟁을 왜 하느냐 평화. 네. 그렇다면은 오히려 북한과 소통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진보 쪽이 또 유리한 그런 측면도 생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처럼 뭐 북풍이 일어나서 보수가 결집하고 예. 그런 그건 건 아닌 아닌 것 것 같아요. 예. 방금 문일원 교수가 이제 좀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이제 보수 쪽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것을 북풍을 의식해서 예, 예.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중국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글쎄 높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정말로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김정남을 차라리 데리고 오죠. 한국으로. 예, 예. 데리고 또 하다 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는. 한국을 망명시켜버리고. 지금 이 시대 근데 이거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 먹었다면 근데 이거를 저기서 무슨 베트남이라든지 또는 미얀마 여성을 통해서 살인시켰다. 저것이 북풍? 저도 보수적인 똘똘 뭉쳐가지고 근데 무슨 탄핵이나 이게 좀 미칠까요? 그거는 근데 아니 실패자예요. 그 대목과 연결돼서요. 박 박사 얘기하신 대로 그 대목과 연결돼서 혹시라도 이건 추정입니다. 혹시라도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꾸 자신 있게 예. 고위층이 자꾸 흔들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예.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 김정남이 하국으로 망명하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 중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예. 그걸 이제 더더구나 그 정보를 그 김정은 체제 최고 이렇게 한 5년간 지금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김정남 이게 지금 하는 것을 지금 국정원장에서 만약에 북한에서 했다면 그런 동기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연결은 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말씀하시죠. 마무리 예, 해주시고요. 저는 뭐 이번에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이 네. 그 이번 대선에서 각 야권 주자들이나 여권 주자에게 사드 배치 문제나 안보에 대한 입장을 중요하게 묻는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예. 공교롭게도 김정남의 피살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예. 그리고 구제역 조기 그 진압 실패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국정 운영의 공백을 놔둔 채 예, 예. 대통령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더 높아져서 결국은 김정남의 피살이 묘하게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통령 출마를 가로막는 국정 운영의 그 사령탑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역풍이 불지 않을까. 저는요, 이 전망하고 얘기는 더 이상 길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 근데 저 예, 서영 마무리하세요. 선생님 저 말씀하시니까 그래 이제 IRBM 갖다 2월 12일 날 예. 일요일 날 갖다 예. 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아마 보면은 계속 어떻게 긴장이 고조되는 측면이다 보니까 특히 IRBM 문제 갖고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 예. 보면 그 사드 배치 반대해서 조금 보면 전향적으로 뭐 주승용 오늘 원내대표 그 얘기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재검토해봐야 예, 되는 것 예, 아니냐 예.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예. 특히 이제 이런 문제 특히 보면 이제 만약에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김정남이 예. 북한에 의해서 사주된 그런 미얀마 여성에서 뭐 이렇게 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아마 미국이라든지 서방 세계에서는 북한을 갖다가 압박하는 예. 또 하나의 지렛대로 쓸 겁니다. 그러면 긴장이 고조되겠죠. 또 예.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서는 뭐 대선에 큰 영향을 주겠나 싶습니다만은 아까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를 봤을 때는 연관되는 자칫하면은 문제들은, 예. 나비의 날개짓이 또 엉뚱한 바람이 불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를 한번 정리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언론 보도입니다. 김정남 살해 관련 2명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 세력이 있는 모양이에요. 5명을 지금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당들이 이 작업에 같이 이 피살 작업에 동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해드린 대로 뭐 한 명은 미얀마 국적이다 이렇게 했고 한 명은 사망한 것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 다시 정리해드리면 김정남 살해 관련 2명, 여성 2명이 체포됐고 또 5명, 일당 5명을 추적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가 이 2명뿐만이 아니라는 건 뭐 지금 5명 추적 중이라는 것만 해도 알 수 있고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는 밝혀져야 되고 부검 결과 어떤 방법에 의해서 피살됐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됩니다. 탄핵 심판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각하게 걱정되는 상황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말씀드린 게 왜 전화를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 국정농단 사태도 독일 가 있는 최순실과 대통령이 127차례 차명폰으로 통화했다.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참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싶어요. 590여 차례 차명폰 통화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127차례 통화하면서 도대체 주로 한 얘기가 뭘까? 무슨 말을 주고받았을까? 요걸 좀 같이 좀 요 따로따로 좀 질문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답을 주십시오. 570여 차례 통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570회. 이거는 어떻게? 저거는 어떻게? 아우 귀찮아 죽겠네. 이건 뭐 증언이 나왔죠. 귀찮아했다는 건. 자, 정호성, 박 대통령도 차명폰이 있다. 이것도 이미 증언이 나온 겁니다. 고영태, 대통령 최순실 없으면 옷도 못 입는 사람. 최순득, 언니, 최순실 언니. 저는 순실이랑 대통령 중간 역할만 했을 뿐인데요. 특검, 차명폰, 청와대에 보관돼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압수수색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내용은 오늘 바로 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행정법원에 지금 심판을 기다리면서 검찰 측, 특검 측에서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거고요. 도대체 왜 통화를 했을까요? 진짜 어떻게 대응할지 의논하느라고 통화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최순실 귀국을 설득하느라고 하셨을까요? 사익을 취했는지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냥 외롭고 무서워서?
그런 와중에 최근에 두 사람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고 보이는 차명폰 2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명폰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 결과 두 사람 간의 통화가 2016년 4월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약 570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70회 정도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그리고 특히 2016년 9월부터 10월 26일까지는 127회 통화가 된 것으로 드러나서 아마 오늘 그분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의 한 증거로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게 참 심각하게 걱정된다, 깜짝 놀랐다 그랬는데 송모 부장님 이거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완전히 국면이 또다시 한번 전환되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헌재에서 계속 고영태 로검. 그렇죠. 로검 2,300개. 고영태 이거 하면서 계속 이것은 고영태가 최순 씨를 등에 업고 고영태 일파가 어떤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 행동들이다. 그러므로 대통령과는 관계없다. 이것을 계속 주장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사흘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꼴로 이렇게 통화를 하고 더구나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계속 통화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최순실 게이트고 사흘에 한 번꼴이 하루에 3번꼴. 하루에 3번꼴. 하루에 3번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은 최순실 씨가 이 게이트의 몸통이고 그 위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도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반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요? 민영삼 원장님. 이거 독일 간 게 9월 3일. 그리고 귀국한 게 10월 30일. 그럼 이게 2달이 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그때 127번 했다 그러면 매일 2번 이상 하는 거가 되나요? 2번 이상이죠. 독일하고 해외 통화를 뭐하러 2번 이상? 통화료도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두 분이 통화를 하시면 잘 있어요, 밥 먹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안 끝났을 거 아니에요. 통화 시간이 엄청 길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녀라고 생각했다는데 뭘 잘 있어서 밥 먹었을 뭐하러 따져요. 그러니까 통화를 길게 했을 텐데 그걸 길게 한 통화를 하루에 3번 정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두 분이 전화통 잡고 하루 종일 사신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4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하면 570회. 예. 그것도 평균으로 나눠도 하루에 3번 꼴 되고, 예, 3번 꼴 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9월 3일부터 귀국하기 직전까지 예, 예. 10월 26일까지 하면은 127회인데 예. 그것도 한 40여일 잡으면 그것도 한 3회가 약간 못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3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월 달부터 됐으니까 아마 집중되기는 7월 달부터 집중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7월 26일 날 최초 보도가 나갔잖아요. 예. 그 안종범 수석이 관여해가지고 그 미르재단에 486억이 그 재벌 그룹들이 냈다라는 게 최초 보도가 나갔잖아요. 네. 그 보도가 나갔으니까 그 최순실 씨가 바로 대통령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이 보도 보고 그러면서 제 판단에는 그 민정수석까지 다 해가지고 대책을 엄청난 결과를 이 논의가 된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요. 아마 저는 있을 거라고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특검이 횟수만 지금 확인하니까 도대체 그 전화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 핸드폰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내용을 알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제 가서 압수수색을 좀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의미에서 그 압박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깐 거죠. 그런데 저는요 정말 대통령한테 또다시 한번 실망스러운 게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대통령 1차 담화가 언제입니까? 10월 25일 아닙니까? 예. 25일. 그러면은 9월 3일부터 최순실 씨하고 독일로로서 그렇게 하루에 두세 차례씩 계속 전화하고는 10월 25일 날 1차 담화에서 최순실 씨가 연설문 조금 고쳐줬다. 정말 아무것도 근데 죄송하다. 이렇게 그것도 정권 초기에. 이게 딱 잡아떼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말씀하실 수 있었나. 네. 저는 그래서 재단 보존을 위한 작전회의라고 봅니다. 서영호 소장님. 네. 아니, 저는 이건 녹취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녹취 나올까 봐 겁이 나네. 그 압수수색하면 나올 텐데 아무튼 녹취가 됐나요? 특검은 그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명분으로 이 사실을 공개했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압수수색을 넘어선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체 횟수가 평균 하루 3회 정도인데 보통 19, 30분씩 한 번씩 하면 하루 3회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단순한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심신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아닌가. 그래서 사소한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의 인사나 중요한 국정 문제까지도 의논하지 않았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아무리 다른 삼천포 네, 다른 데로 빠지려고 해도 어찌됐든 간에 조금 불안했죠. 삼천포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른 쪽으로 이것을 본질을 돌리려고 해도 결국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적인 몸통은 바로 대통령과 최순실임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이 통화 내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성 2명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성 2명, 남성 4명이 했다네요. 김정남 살해 용의자가 지금 그렇게 추정된다. 이렇게 말레이 언론 보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속보는 계속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상병 박사님은 남성 4명이 누군지가 또 궁금합니다. 네. 북한에서 혹시 왔을까요? 아무튼 예. 질문이 뭐였죠? 여성은 미얀마 국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남성은 북한일 수도 있죠. 한 명 죽었다는 얘기는 지금 사실이 또 아닌 또 아닌 것으로 좀 걸로 보여지겠네요. 같아요. 네. 어떤 상황이 복잡하니까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하루에 2, 3회씩 차명폰으로 590여 개 통화했다. 무엇을 말하나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영태의 말 그대로. 고영태의 말 그대로. 2015년 4월 7일입니다. 2015년 4월 7일. 당시에 전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그때 고영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영태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사람은 최순실입니다. 뭐 하나 결정도 못하고 글씨 하나 연설문 토시 하나도 못 고친다. 여기서 최순실입니다. 여기서 수정을 보고 새벽 늦게라도 다 오케이 하고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지도 여기서 결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적으로 상당 부분을 최순실 씨한테 의존을 해왔고 또 이때가 뭐냐면은 최순실이 독일에서 바로 10월 26일 날 세계일보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날 아침에 장시호한테 전화를 해서 돈 10억 수표를 찾아라 등등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최순실이가 30일 날 귀국하는 것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이 날짜를 잡았다 그래요. 오늘 특검 설명을 보면은 네, 특검이 귀국 날짜까지도 대통령이. 아니, 특검은 무슨 증거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요? 뭐 증거를 내놔요, 증거. 특검이 증거 없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특검은 아마 재판정에 증거를 내겠죠. 아무튼 이 상황이 뭐냐? 결국은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이 그동안에 상당히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최순실 씨가 상당 부분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면서 농락한 것이고 그걸 대통령은 알면서도 모른 채 또는 도와준 것이고 결국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를 이번 전화통화의 횟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근데 이거 뒤집을 수 있나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전화를 아니요, 이거는 특검이 확인을 한 대목입니다. 아니. 사실인가 아닌가 아닌가 특검이 확인한 게 중요한 게 특검이 보면은 이번에 행정법원에다가 청와대 경호실 및 비서실에서 그야말로 그 처분한 부분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 영장 집행 그렇죠.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즉 보면 검찰의 주장은 특검의 주장은 그 190 며칠간에 190일간에 570회에 걸쳐서 통화했었는데 그 핸드폰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청와대를 갖다 압수수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모르겠어요. 좀 뭐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죠. 아니 그러니까 핸드폰도 없는데 통화했다는 걸 어디서 알았냐고요. 확인을 차명폰인데. 그 기술적인 문제를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전화번호를 윤정추 행정관이 궁금한 거 물어보지도 못해요. 뭐 시청자가 궁금하시다. 윤정추 행정관이 개통을 해주고 동시에 개통을 했대요. 그것도 확인 똑같은 날짜에. 같은 날짜에 양쪽에 최순실 박 대통령 동시에 개통을 했다. 이거죠. 잠깐만 그리고 송건 본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같은 날 윤전추 행정관 명의로 두 대를 동시에 개통을 해서 하나는 대통령에게 주고 하나는 최순실 씨에게 줬죠. 그러니까 그 번호를 확보를 한 거예요, 특검에서. 최순실이가 그 전화기를 들고 독일로 간 거예요? 독일로 간 거죠. 이게 전체 통화 기록이 6개월 동안의 통화 기록이 있고 그 기간에 독일에 가 있을 때 기간까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같은 전화예요? 6개월 전에 개통? 예, 같은 전화. 같은 전화로. 그럼 그걸 갖고 독일로 가서 통화했고. 통신사에 하면은 전체 570회가 다 그 폰이다 이거죠? 예, 통신사에 조회를 하면은 통화 기록을 넣어줘. 그 단말기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그 단말기를 찾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원에 그 단말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논리를 편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왜 이게 되냐면 이게 전용폰으로 윤전추 행정관이 전용폰으로 두 사람 대통령과 최순실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서 중간을 봤죠. 확인했어요? 아니 그래 번호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아니, 이게 특검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특히나 4월 달부터 했는데요. 최순실 씨가 6월 달에도 독일에 갔잖아요. 예. 그때도 계속 사용한 거예요. 예. 대통령하고 계속 4월부터 예. 이게 독일을 4월 달에 그 6월 달에 그 개업식에서 풍선하고 뭐 애들하고 사진 찍은 거 있었잖아. 6월 달에. 그 타운하우스 호텔 그 개관식인가 그 파티한 거요. 호텔. 그때도 최순실 씨가 6월 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전화번호를 갖고 간 거예요. 4월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에 9월 3일 날 PC 날 때도 가지고 가고. 그래서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의 두 통화 기록이 570회라는 거예요. 그 근거로 이제 이번에 자, 이런 여기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다. 제가 이제- 그러는데 여긴 또 일부 특검 주장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갖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옆에 있네요. 여기 아니, 있잖아요. 못 묻겠죠 또. 아니 특검에 제가 특검을 왜 안 믿어요? 특검 다 믿지요. 그런데 뭐가 의심스러워요? 특검이 보면 특검이잖아. 그동안 70일 동안 중에서 거의 한 50일 지났어요. 검찰도 있었는데 그동안 멀쩡하게 있다 갑자기 이걸 꺼내요. 저도 오늘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그 의심이 그 들었어요. 생각 드셨죠? 예. 왜 이걸 왜 여태까지 그동안 가지고, 왜? 이 중요한 이 어마어마한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왜 그동안 꼭 다물고 있었어요? 둘째. 자, 촛불이 폭풍될까봐? 윤전추 씨가 두 개 차명 핸드폰을 갖다 동시에 같은 날 개설해서 하나를 최순실에 주었다고 윤전추가 자백했다고 검찰이 발표했나요? 그건 없었죠. 또 하나를 박근혜 그거 대통령이 주었다고 그건 얘기했나요? 없었어요. 네. 얘기했나요? 네.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셋째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보면 지금 법원에서 예. 이걸 갖다 지금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리하고 내일 있는- 결정이죠, 내일. 내일 결정인데 예, 예. 왜 그거 갖다 하루 앞두고 왜 특검에서 이런 거 브리핑하나요? 일종의 피의 사실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특검의 언론 플레이예요. 그 순서는 특검이 먼저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행정법원에 오늘 간 특검 측의 대리인이 네, 대리인이. 그것을 행정법원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 행정법에서는 공개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특검이 2시 반에 브리핑할 때 확인을 한 거죠. 예, 예. 그 그래서 전형적인 자, 바로 결론을. 피의 사실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만약에 앞서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니 가까워도 너무 가깝죠. 박근혜 대통령 늘 지인이라고 그랬죠. 하루에 3통 4통 진짜 아까 민영삼 원장 얘기대로 하루 종일 국정 안 살피고 오면 전화로 수다만 떨었습니까? 말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뭐 그렇다니까 일단 믿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내일 행정법원이 그것을 갖다가 영장 압수수색을 압수수색을 허가하면 허가하는 것하고 허가하지 않는 허가하지 않는 거 거 보시자고요. 둘 중에 결론 어느 쪽으로도 나겠죠. 뭐 그리고 그래 좋아요. 어쨌든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최순실이 독일에 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27차례 통화를 했다면 대통령 최순실과 도대체 뭘 얘기를 주고받았을 것 같으세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하고 통화한다는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습니까? 독일에 있을 때 한 차례 있었습니다. 최순실이가 네네. 언제쯤이죠? 2015년 8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냥 네 이런 식이었습니다. 내용 모르시고요. 네네. 최순실이가 대포폰을 주로 사용을 하죠? 예,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날 대통령이랑 할 때 통화했던 전화기가 대포폰인지 혹시 기억납니까? 그건 대포폰은 확실합니다. 네. 예, 그럼 대통령도 대포폰으로 사용해서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대포폰으로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최순실 씨는 대포폰을 썼죠? 여러 가지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아까 그 차한택 씨도 증언을 했는데요. 네. 그 대포폰과 대통령이 통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아니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을. 최순실 이모는 저랑 차를 타고 갈 때도 누구랑 통화를 할 때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거나 항상 차를 세워서 내려서 통화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랑 통화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장시호 씨는 이렇게 되면 위증한 걸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과 뭐 통화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오늘 그 특검 발표가 최순실이 전화가 잘 안 되면 장시호 통해서 이렇게 뭐 대통령 안 받으면 연결했다 그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것은 마지막에 그 최순득 씨하고 최순득하고 그때는 연결이 됐다는 것이고 예. 어쨌든 이것이 지금 보면은 지금 4월 4일부터 쓴 것을 그 차명폰이 있다는 것이죠. 그 특검 이야기가. 그렇다면 이것이 일단 사실이라고 특검의 발표가 사실이라고
믿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4월 4일 이전에 또 있었던 참여폰이 있을 거예요. 예, 또 다른 전화기 있을 겁니다. 아, 그건 뭐 누구나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하루에 3번꼴로 전화를 했다면은 그 4월 4일 이전에 그 정권 초기부터 뭐 그랬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거기다 아까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것은 뭐 녹취록이라도 뭐 몇 개 나오면은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태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127회 통화는 국정농단 사태 일어나고 나서 이야기죠. 일어나고 나서 한 것인데 저는 양쪽이 서로 뭐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질책을 했겠죠. 질책을 하고 그다음에 한숨을 내셨을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그 최순실 씨는 일단 변명을 하고 그다음 눈물을 흘렸겠죠.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에 같이 모아진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거 저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습하자. 들어막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뭐 말맞추기나 증거인멸 뭐 이런 것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결국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득 씨에게 빨리 그 순실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독일에서 귀국하라고 해라 이렇게 하고 귀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국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세계일보 그 저 인터뷰 때는 귀국 안 할 것 같았어요. 귀국 안 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에 국내에서 어떤 그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았다 또는 뭐 어느 정도 그 말이 맞춰졌다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은 대통령과 직접 대책을 논의해서 귀국한 그런 결과를 쉽게 저희들이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딱 끊어내고 전화 통화를 뭐라 해요? 무슨 잘못이 있다 그러면 저 민정수석 시켜서 수사 들어가라 그러면 되지. 민정수석 왜 직접 전화를 하냐고요 대통령이. 대책을 논의해야죠. 왜 대책을 논의해요? 공범도 아닌데. 그러니까 말씀들을 지금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평론가들도. 이거 검찰이요. 황태진 평론가 책임지세요. 아까 말씀한 중에 특검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특검을 다 믿는다는데 여기 또. 아니 공범으로 피의자 공범으로 적시했잖아요 지금 영장에. 아니 들어보세요. 제가 특검의 말을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돌려보시죠. 저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옛날에 그 안희정 지사를 그 동업자라고 그렇게 표현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 이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그 이상의 동업자의 그 분위기가 느껴져요. 아,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할 필요가 없죠. 공범이란 말은 차마 우리가 아직은 할 수 없는 거고 문제 추정이 수사 중이니까 뭐 근데 동업자가 아니면은 이렇게 상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정을 보시면 일정을 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9월 3일 날 독일로 출국해서 10월 24, 25일 날 최순실 씨가 세계일보하고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딱 그 다음 날인가 또 1차 담화문 회견하시고 그다음에 10월 30일 날 최순실 씨가 딱 귀국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귀국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딱 말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 대통령이 회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무마될 줄 알고 최순실 씨도 사실은 귀국한 거죠. 작전회의 다 짜고 전화통화로. 그러니까 저 9월 3일부터 10월 30일 귀국하기 직전까지가 127회라니까요. 통화가. 그러니까 이 127회를 통화를 하면서 과연 그 대통령과 최순실 씨만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말맞추기나 대책을 논의를 했다면은 뭐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뭐 서로 한탄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대통령 혼자서 이 최순실과 대통령 본인의 이 생각만 이야기했을까? 그것도 조력자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의혹이 굉장히 좀 퍼져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아까 저 혹시 뭐 근데 제가요 오해받을 뭐 그런 발언을 했다면 아니요. 제가 우리 송지연 앵커님 말씀드리니까 드디어 퍼뜩 떠오른 게 있어요. 왜 특검은 이 중차대한 이야기를 왜 이번에 행정소송, 행정법원에다 이거 하면서 이걸 넣었을까요? 처음에 영장 청구할 때 넣지. 그러니까 다들 좀 깜짝 놀라시는 건 맞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보세요. 처음에 보면은 처음에 법원에 그 법원 영장 청구할 때 그 넣었었나요 그 얘기? 넣는지 안 몰라요. 안 들어가는 거나?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번 들어가서 이미 언론 보도가 나왔겠죠. 그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설 연휴 직후에 보면은 청와대 압수수색안이 많이 하고 얼마나 밀고 당겼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특검을 좀 의심하는 듯한. 제가 특검을 이런 걸 우리가 좋은 법률적 용어로 합리적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치주의 대원칙은 합리적 의심을 갖다가 갖지 않을 정도로 소명해내고 말끔하게 하는 것은 검찰의 몫입니다. 근데
근데 대전의 문제가 뭡니까? 아니, 아까 물어보신 분 답변한 거고. 그다음에 127회를 갖다가 한 달 반가량 했다면은 검찰의 주장대로 127회를 갖다 통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그야말로 은폐를 위해서 뭔가 쏘곤쏘곤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해서는 안 될 전화를 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건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미루친다 해보면은 이건 보통 무서운 얘기가 그럼요.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거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그동안에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에게 어떡해요? 했던 내용들, 설명들, 사과, 기자 간담회, 기자회견 등 전부 다 거짓말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죠? 대통령께서 직접 그것도 대포폰으로 네. 또는 차명폰으로 네. 독일에 있는 최순실하고 하루에 2-3번 정도를 갖다가 통화를 했다. 이거 정말 이게 나랍니까? 라고 보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자, 아무튼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때는 이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죠? 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대응 전략. 대응 전략은 두 사람이 대응 전략 하자면 안 됩니다. 당사자니까. 그죠? 대응 전략 짜야죠. 아, 그게 단정하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게 공범 아니라는데 왜 아니, 거기다가. 단정이 아니라 자꾸 아까부터 심기가 불편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고 질문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니,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 저 생각을 물은 거 아닙니까? 좀 쳐볼까요, 그러면은? 아니, 그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자, 큰 사건이 터졌으면은 이 사건을 제일 잘 아는 당사자끼리 대응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야 밑에 나머지 사람들이 무슨 전술을 짤 것 아닙니까?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대응 전략을 논의를 했겠죠. 네. 그래서 대응 전략을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정도 많은 얘기를 하는 거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럼 이 대목은 좀 불리한데 어떻게 할까요? 말을 맞추겠죠.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인데,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브리핑과 관련해서, 그럼 아까 우리가 왜 지금 얘기하느냐? 아마 특검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결정적인 이 내용을 압수수색이라든지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특검이 브리핑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다 못 산다니까. 못 산다니까 특검법에는 관련된 내용 분명히 브리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브리핑보다는 이번에는 행정소송에 통해서 소송에 넣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 되면 이제 이 내용이 아마 공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마지막까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그렇게 합니다. 또 보신다. K스포츠 미르재단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문화융성과 스포츠 진흥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대포폰으로 통화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꼬리 자르기 위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맞추기용이다. 최순실 순실아 네가 안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들어와라. 대신에 뭉비권을 행사하고 실무자 나의 뜻은 그렇지 않지만 지가 알아서 저렇게 범죄를 만든 종범이한테 이빨을 맞출게 나는 알리바이를 맞출 테니까 너는 영태를 내놔라. 그래서 이런 사실상 뭐 범행에 대한 은폐와 이런 것들을 인멸하기 위한 것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문화형성과 스포츠 진흥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대포폰, 차명폰으로 수백 통의 전화를 할 리가 없고 특히 독일에서의 통화 124통인가 7통 내용은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가장 두 사람이 사이에서 그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한 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들을 확인해주는 그런 중요한 물증이 아닌가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상 이렇게 돌이켜보면은요. 이 또 고영태 씨 지금 그 녹음 파일 있잖아요. 그 고언기획에 이런 게 이렇게 쭉 보면은 그게 2016년 그 4, 5, 5월 막 이럴 때 자꾸 자기들끼리 녹음 배포 있잖아요. 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2016년 1월부터 2016년도 작년부터 초부터는 최순실 씨도 좀 이 감을 잡았을 거예요. 고영태가 상당히 삐딱하는구나. 뭔가 좀 이상하다고 뒤틀려졌구나. 그러면서 대책을 이렇게 상의하고 이게 빨리 막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점을 대책하면서 이 그 차명폰으로 대통령하고 허심탄회하게 지금 그 미르 재단이 2015년 10월 27일 날 출범했잖아요. 근데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지나면서 이것이 진행이 매끄럽지 않다. 이거 매끄럽지 않은 과정에서 제가 좀 이렇게 그 고영태나 이렇게 사람들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사정기관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아마 대통령하고 상의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런 통화가 횟수가 잦아진 게 2016년 4월부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일정하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지금. 특검 발표 내용을 잠깐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참여본 관련해서는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녹취는 된 것이 없습니다. 통화 내용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10월 26일도 두 사람이 직접 통화했다는 건가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10월 26일 날 아마 그 전에 그러니까 25일경인가 문제가 생긴 다음부터는 통화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월 26일 날은 이제 장시호 씨 통해서 두 사람 간의 메시지가 전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장시호 씨 진술을 통해서 그 메시지 내용은 확인을 하신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10월 26일 날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 장시호를 포함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차명폰 그러면 그 박 대통령이 쓴 것과 최순실 씨가 쓴 게 그 하나씩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또 여러 대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이번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만은 각자 한 대씩 쓴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영태 녹음 파일을 놓고 대통령 측, 국회 측 서로 꽃놀이패라고 보는 건가요? 이게 지금 지금 헌재 판단 막바지에 등장해가지고 막장 드라마의 왕의 남자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고영태에 대한 얘기죠. 류상영이 전경련 등 개념을 모르고 우리가 만든 메커니즘도 이해를 못한다. 고영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말풀이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버림받은 왕의 남자가 국정농단의 주인공이었단 말인가? 더블루K의 류상영 부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전 부장이 됐습니다만은 솔직한 얘기로 왕의 남자다. 이 사람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최순실이 고영태를 남자로 데려가고 싶은 것이다. 독일로 데려간다 그 얘기죠. 고영태, 전경련 등 개념을 잘 모르고 우리가 만든 메커니즘도 이해를 못해. 최순실, 부시에 따라 바람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헌영 과장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영태 음모, 허풍이 이거 두뇌 회전이 안 빨라요. 고영태가. 과장은 모르는 게 없어요. 또 박 과장도.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계략을 짤 사람이 못 된다니까요. 1000몇백 개 되는 파일은요. 거의 영어회화예요. 그리고 녹취록은 까면 깔수록 대통령 측에 불리할 건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VIP가 믿는 사람은 최순실밖에 없다. 최순실이 믿는 건 VIP와 나다. 고영태. 재단 사람들은 고영태를 왕의 남자라고 부르는 까닭이 뭘까? 대통령 측은 국정농단의 주역이라는데 주변인들이 본 고영태의 배역은 과연 무엇이었던 걸까요? 저번에 말씀하신 런닝 찍고 노는 거 그거 기대하고 있어요. 나 지금 중요한 일 앞두고 있는데 나 같이 엮어야 되겠네. 내가 제일 좋은 그림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따따따따 한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갖고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야. 근데 형이 아직 그걸 아직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1년도 안 걸려. 1년도 안 걸리니까 더 힘 빠졌을 때 던져라. 큰일 그러니까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그래서 이 말풀이가 준비되신 송국권 본부장님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참 이 말풀이 하는 자체도 참 그 씁쓸하고 민망합니다. 이런 지금 이것이 결국은 최순실과 대통령이냐, 아니 최순실과 고영태냐, 고영태와 그 일파들이냐, 누가 해먹었냐 이 이야기거든요. 이야기입니다. 딱 그 이야기. 그거를 서로 미루고 또 뭐 자기 것이 불리한 것은 그건 농담이었다. 고영태 그렇게 이야기했죠. 뭐 그래 런닝 찍고 놀고 이런 건 농담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은 어쨌든 그 고영태의 지인들이 고영태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은 일단은 고영태는 최순실만 이렇게 우리에게 붙여주면 된다. 최순실 힘만 우리에게 빌려주면 된다. 그러고 나서 고영태는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는 당신은 사석이다. 버려놓은 돌이다. 그리고 거기서 취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익은 우리가 옥석을 가져오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씁쓸하죠.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국정이 이렇게 그게 올라가서
국정이 흔들린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청와대 만나서 자기네 회의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네들 정무수석이에요? 그러니까 네? 뭘 이런 얘기를 하고. 도대체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동안에 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 박 원장님 그 자리에 없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안종범 소위 최고의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람은 무슨 정신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민정수석은 지금 우병우 어딘지 아세요? 우병우 수석을 특검에서 부른다 한 것이 지금 하여튼 특검 활동 시간이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는데 지금은 뭐 특검 기간을 연장해달라, 또 국회 쪽에도 연장 필요성을 제시를 하고 뭐 국회에서 뭐 개정안을 발의를 했으니 기다린다는 것이지만은 기다리다가 2주 다 갑니다. 그러니까 그럼 특검 끝나고 따로 뭐 회식을 할 건가요? 우병우 데려다가? 지금 특검 끝나면은 또 그 이렇게... 검찰로 복귀할 그 검사들도 있고, 그 검사 뭐 인사에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오해를 받지 않도록 좀 선택과 집중을 지금 2주 동안이라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똑바로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코너링 좋은 아들 좋은 보직 받고, 예? 세상 그래가지고는 젊은이들이 살고 싶지 않아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특검도 똑바로 하셔야 되고. 민영삼 원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얘기가 왜 나왔다고 보세요? 특검 똑바로. 아니요. 아니 제가 그리고 아까 그거 잠깐 그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왜 제가 아까 그 특검 뭐 의심받는 뭐 의심하냐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르죠. 뭐예요? 이게 처음부터 시작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거셨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 지금 그뿐입니까? 너무 널려 있어서 그것처럼 말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 40년 넘게 앵커하면서 이거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소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사살업계 최순실과 독일에 가 있는데 통화를 했다? 이건 도저히 상상 불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아까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럼 특검은 완전히 그 권위와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특검 대통령실에서 그랬잖아요. 고영태 증언 신뢰할 수 없다. 고영태 게이트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지금 녹취 테이프 나와가지고 이거 뭐 거의 인간 이하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무너지는 거는요. 이걸 어떻게 이 나라가 국민이 감당을 하라고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저는. 그만큼 위험천만하다 이거 지금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래서 민영님 이렇게 이제 크게 두 덩어리잖아요. 고영태 씨가 내부 고발자로 폭로해서 밝혀지게 된 국정농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고영태 씨를 포함한 고영태 씨하고의 그 한 무리들의 그 국고 빼먹기, 빼돌리기 그 계획이 두 가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게 처음에 얘기한 거고, 두 번째 부분에 이제 양쪽에 고영태 씨가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고영태 씨를 둘러싸고 같이 좀 더 국고를, 우리 국가 예산을 갖다 좀 이렇게 이익을 빼돌려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고영태의 뇌에는 연관검색을 쳐보면 정경련이나 이런 어려운 것은 없다. 고영태는 연관검색어에 오직 최순실, 가방, 뭐 호스트바, 유흥업소, 뭐 내연관계 이런 것만 있다. 예? 그러니까 고영태는 정경련도 이런 거 모른다. 우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고영태 몫은 챙겨주자. 예? 고영태 돌쇠처럼 일할 사람이니까 누구 걱정한다고 고영태 몫은 챙겨주자.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녹취록에는 나온 등장인물 삼국지처럼 아주 여러 분이 나오잖아요. 최씨, 이씨, 뭐 김수현 대표,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해서 근데 결론은 보면 고영태 몫은 챙겨주자더라고요. 벌써 7시가 다 돼가네요. 아이고. 아니 근데 참 재밌는 게 일단 문제는 이른바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녹취록이 공개된 게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뒤늦게 터졌어요. 아니 지난주 목요일인데 검찰이 그것을 갖다가 파악하고 알고 있었던 건 이미 지난해 11월에 석 달이 거의 다 지나서 맞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당탕 터지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 이른바 내부 고발자로서 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인 대접을 받고 있었던 고영태 씨가 갑자기 지난주 목요일부터는 갑자기 뭐 쭉쭉쭉 나오면서 본인 입으로 얘기했죠. 나는 의인도 아니고 인간 쓰레기도 아닙니다. 상대방 쪽에서 인간 쓰레기를 보는 분위기도 있어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나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가 거기 나오는 거 보면 고영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들으셨죠?
형 런닝 찍고 놀죠. 그러니까 야 중요한 일 앞두고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형이 좋아하는 그림은 딱딱딱딱 그림 만들어 빵 터지고 나 우리 거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게 한 500억 돼.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보니까 이와 관련됐던 문제는 뭐냐니까 놀라운 사실을 오늘 저는 알았어요.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갖다 어떻게 해산할 수가 없답니다. 그건 뭐 지난번에도 확인된 얘기. 확인된 얘기고. 해산 못해 법. 해산을 갖다 못하고 문체부도 할 의지가 전혀 없고요. 전경련도 못하고. 전경련은 나설 수가 그다음에 없는 이미 보면은 이른바 노승일, 아까 유상영, 박헌영, 김수현 이른바 고영태 사람들이 장하고 있어요. 그 사실 자리 괜찮아요. 이사장 자리 빈 거 죽여요. 아니에요 지금? 죽여요. 이런 어떻게 지금 여기서 평론할 때가 아니야? 그거나 좀 알아보세요. 월천에다가 네, 일반 직원이 월 800이랍니다. 웬만한데 알아보시고요 그쪽으로. 근데 어쨌든 갑자기 나와서 이 사람들이 고영태를 갑자기 옹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네요. 상황이. 옹호하는 거예요. 네. 아니야. 그 2,495개 그거 중에 나머지 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고. 쓸데없는 영어회하고. 우리 검찰이 봤을 때 29개 걸러 요것만 다야. 그거 갖다가 그러면 최순실 변호인 측에서 검찰이 걸렀으니까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들어보자 그러죠.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고영태 우리가 이미 들었던 것도 딱딱딱 빵 이 얘기 나왔는데 갑자기 고영태를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아이 고영태 아니야. 그 사람 그렇게 뭐 복잡한 거 잘 몰라. 우리가 만든 메커니즘 이해할 줄도 몰라. 선수는 우리가 작전 세력이었어. 이것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 지금 상황이. 근데 듣다 보니까 한 3분 거의 넘어갔죠 지금. 그러니까요. 집중시키는 재주. 똑같은 얘기를 지금 3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집중시키는 두 번에 막으려고 그래서 대단하다는 예, 많이 참았습니다. 자, 고영태, 정경련 등 개념도 모르고 우리가 만든 메커니즘도 이해 못한다.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셨습니다. 아마 고영태와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고영태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말 나오는 거 보면은 고영태 한마디로 무지하다. 뭘 잘 모르는 친구다. 근데도 무시를 못해요. 왜? 유성님 그랬잖아요. 왕의 남자니까. 이거 잘만 이용하면은 우리가 고영태를 슛을 좀 이렇게 잘해서 공동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챙겨주면 좋아할 것 같고 또 우리가 다른 입장을 바꿔도 고영태를 뭔지 모를 거야.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 그런데 왕의 남자니까 그래도 잘 해야 돼. 라고 하는 뜻. 따라서 이 얘기. 무지한 고영태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뭐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고영태가 선의가 아니다. 고영태의 사기극이다라고 몰아가려고 하지만 이 녹취 파일에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련도 개념도 모르다는 건 고영태는 머리가 아니라 단순한 손발이었다. 메카니즘 이해 못한다는 건 뭐냐면 절대 그렇기 때문에 몸통일 수 없다. 깃털이다. 몸통은 바로 최순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파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고영태 녹음 파일 얘기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게 불리한 수도 있다는 거 알면서도 대통령 측은 왜 자꾸 이거 녹음 파일 밀어붙입니까? 그 속내가 뭔지를 좀 쭉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요. 일단 그 손봉규 그 변호인이 그런 말 했죠. 병참선 신장에 올리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이 시간을 그러니까 지구전을 하고 있으면은 민국 현원 쪽에서 병참 루트가 길어져서 결국은 그 후방에서 병참이 지원되는 게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전세가 역전돼서 이쪽에서 역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3월 초 탄핵 결론을 미루자 그 얘기죠. 미루자. 그렇게 됐는데 지금 목표는 지금 확실한 또 병참 그 선에 하나 등장을 해버렸어요. 오늘 조금 전에 전화 통화. 대통령과 전화 최순실 씨의 그 전화 통화. 이것은 뭐 확실한 보급 루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뭐 도저히 그렇게 이게 그대로 드러나고 또 추가로 또 드러나고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그 어떤 여태까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주장을 했던 그런 논리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걱정스러워요. 사실. 그렇죠. 뭐. 그 1812년 서기 1812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 대침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병참선이 끊어져서 초토화돼서 대패를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1800년대까지 간 거예요? 1812년 대서공이라는 그 있지 않습니까? 21세기나 처음 시작하는 건데 결국에는 병참선을 끊어보려고 그리고 이 본인의 침공군의 그 방어 전략에 병참선을 유지하면서 저쪽 병참선을 끊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어려워요.
하여튼 이 싸움이 언제까지 예전에 그 브로큰 에로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부러진 화살. 부러진 화살. 브로큰 에로가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 못하면 마지막에 방어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제 막 꽉 쌓이잖아요. 그럼 브로큰 에로라는 이 암호를 때리면요. 아군이 전체를 갖다 다 폭격을 해버립니다. 나도 죽지만 다 죽는 거예요. 브로큰 에로라는데 아까 보면 제목이 고영태 녹음 파일 분리한 줄 알면서 밀어붙이는 속내는 3월 13일까지 절체절명의 목표를 위해서는 내가 뭐 팔다리 부러지고 하는 거 정도는 다 감수하고 가겠다. 이봐 대통령. 그 대통령이 대리인단과 마지막. 그렇죠. 그 브로큰 에로를 갖다 마지막. 외친 거예요. 다 죽자? 다 죽자. 고영태만 죽을 것 같은데요. 자, 왜 그러냐? 왜 고영태 녹음 파일이 분명히 다 들어보면은 불리할 텐데 불구하고 대통령 대리인 단체가 그거 한번 공개하자. 왜 그러느냐? 다 열어보죠. 자, 한번 열어보면은 생생한 목소리가 나오겠죠. 고영태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다 들어보면은 뭐가 지나갈까요? 시간이 지나가나요? 이거 괜찮네? 그거죠. 그래서 고영태가 무너지는 것이지 다 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급이라든지 헌재는 별 영향 없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거기서 보면은 이른바 보면 대통령에게 최순실의 뭐 내용들이 많이 꼭두각시였다는 것이 나온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심리를 갖다가 아무리 늘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 입에서 뭐 오르내린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신데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주고받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안타깝다. 그 그러니까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이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고영태 사기극이다라는 걸 자꾸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고영태 사기극이기 때문에 탄핵의 본질이 이걸 흐려놓고 결국은 탄핵 판결을 연기하려고 이 파일에 대해서 자꾸 이슈를 만드는데 문제는 그 국회 탄핵 소추단들이 헌법재판소에 이 파일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먼저 선수를 쳤어요. 따라서 아무리 고영태가 일부 부분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최순실의 국정농단 게이트라는 것을 입증하는 기획과 모든 집행은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순실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더 많다는 것.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 그래서 한마디만 하면요. 그 김진태 의원이랑 그 대통령 측은 그냥 고영태 사기극이 아니라 치정에 얽힌 고영태 사기극. 꼭 치정이란 말을 꼭 넣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또 첨언하자면 아까 국회 소추인단 측에서 증거를 먼저 공개했던 건 29개 녹취록, 즉 검찰이 만들어놓은 녹취록을 얘기한 것이지 나머지 2,395개에 달하는 파일 전체를 갖다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나라가 놀아났다는 게 이제 비극이고요. 창조의 꿈, 차은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창조의 꿈은 한때는 달콤했을 겁니다. 차은택, 최순실 존재를 숨기려고 차은택이 자신을 재단으로 지칭하면서 이제 광고회사 인수에 나섰다는 거 아니에요? 차은택이 광고 대행사 인수 주체를 왜 생기기도 전인 재단으로 소개를 하도록 지시했을까요? 최순실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차은택 뒤늦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 지분을 무리하게 강탈하려고 했다. 왜? 최순실이 포레카 인수에 큰 회사로 키워보라고 지시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인수 주체를 묻자 재단이라고 지칭해서 당신은 미르재단 출범 전인데 이렇게 생각했다. 최순실은 정재계에 힘이 있으니 뭐 포레카 인수해서 이거 다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 최순실의 영향이 과연 어땠기에? 모스코스 설립 주체는 최순실이다. 인수 자금 등 전액을 바로 최순실이 투자했다. 협상 내용 보고하면 최순실 대부분 알고 있었다. 최순실은 대화 방식에 문제 있었지만 주장할 권리가 없어서 뭐 특별히 반박은 못했다. 당시에는 맞는 줄 알았는데 제 불찰이다. 한 대표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이 컴 대표는 묻어버린 됐어요, 저를. 협박 받은 사람이죠, 협박 받은 사람. 최순실은 모스코스 나랑 상관관계 없다니까, 차은택 회사라니까. 근데 차은택 얘기는 다르죠? 돈 자기가 됐으면서. 송성각 전 원장은 내가 한 말은 다 차은택한테 들은 말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자기 콘텐츠가 없는 자가 콘텐츠 원장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길래 그냥 그렇게 시키는 대로 가서 전한 것밖에 뭐 없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순실과 대통령은 무슨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그 친구 사이? 가까운 절친? 네,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예. 최순실이 대통령을 배후에서 상당히 좀 조정하고 있구나, 영향력이 있구나 이런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 조종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재단이라는 데서 탑에서 봤을 때는 형님이 양아치 짓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막말로 얘기하면 묻어버려라 까지도 얘기가 나왔대요. 컴투게더를 세무조사를 다 들이보내서 컴투게더까지 없애라까지 얘기를 했대. 예를 들어서 현재 광고주 있지? 거기다 세무조사 다 때릴 수 있어요. 안 되게 하는 방법은 108가지라도 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뭐 컴퓨터 들어가서 카드 다 까봐라. 골프 친 거, 뭐 기업체 접대, 뭐 이런 기타들은 다 부셔낼 수 있거든. 그거 갖고 걔들한테 또 겁줄 수 있거든, 광고주도. 네, 성무부장님 다 쓰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은택 씨가 차은택 씨 입장에서는 그 최순실 씨가 뭐 인수주체가 재단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단이 그때 설립되기 전이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그 최순실 씨 생각에는 그림이 딱딱딱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딱딱딱 그려져 있었고 차은택 씨에게는 아직 뭐 재단은 설립이 안 됐지만은 이 인수주체를 재단이라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재단 뒤에는 또 높은 분이 뭐 있는 듯이 그렇게 뉘앙스를 주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 차은택 씨가 최순실이가 정재계에 힘이 있으니 가능하겠다 생각해서 밀어붙인 거죠. 밀어붙인 건데 지금 차은택 씨가 또 그때 공항에 귀국할 때 상당히 많은 눈물을 많이 흘렸고 또 그 이후에도 그 본인이 마치 참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포레카 인수 과정에서도 그렇게 협박을 했던 것, 협박을 했던 것은 나중에는 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었다. 사죄 저거 하는 것 같아요. 참여를 오늘도 뭐 눈물 흘렸다면서요. 계속 눈물. 그런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그때도 차은택 씨고 지금도 차은택 씨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당시에는 이 수많은 이건이 그 눈에 보이니 그렇죠. 황홀했던 거죠. 황홀했던 거예요. 황홀했던 건데 이것이 지금은 신기루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본인이 저 안에 들어가 있으니 쇠고랑 차고 들어가 있으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동정론을 좀 유발하고 싶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그 전에 포레카 때문에 그 전화했던 사람에게 워낙 세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협박, 그 급박을 워낙 세게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 눈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배는 민 원장님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죠.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최순실, 차은택 인수 주체가 생기기도 전에 재단으로 소개해라. 잘 보시면요. 최순실이 2014년 한 10월 11월경에 고영태를 통해서 차은택을 소개받고 어마어마하게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차은택인데 흔한 얘기 뿅 갔던 모양이에요. 뭐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괜히 가서 김기춘 실장도 만나보라 그러고 장관도 소개해보라 그러고 김종덕. 내가 그냥 강남 아줌마가 아니야 이거. 다음에 저 청와대 수석도 한번 소개해보라 그러고 송송 김상률이. 김상률 교문수석. 그 보면 차은택한테 뭘 계속 과시를 해요.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재단이 곧 될 거야. 그러니까 곧 틀림없이 되니까 믿고 재단으로 밀어붙이. 내가 말했지. 그대로 되잖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포레카 만들어서 교단 그야말로 왕창 땡기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또 플레이그라운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는 맞았는 줄 알았는데 제 불찰 지금의 속내는 이래서 앞서 우리 송권 본부장 얘기한 대로 학교를 사람은 이따 없이 나쁜 사람들은 가야 돼요. 학교를 가면 사람이 일단은 반성하는 척합니다.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고 나와라. 학교 갔다가. 자, 최순실 씨가 인수도 하기도 전에 차은택한테 재단이 인수하는 걸로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그러면은 최순실한테 누가 인수를 해야 됩니까? 뭐 내가 한다 그래. 그거 바보 아니에요, 그럼? 그죠? 그거 바보죠. 자, 재단이 하라고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다. 그러면 재단이 하라고 그러면은
밖에서 볼 때도 재단이 한 뭔가 형식이 있어 보이고 제대로 없는데 지금 재단은 만들어지지도 아니,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도 숨기잖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재단이 생기나 보다. 이렇게 순수하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재단 엄청난 재단을 만드시는구나. 저거 도와야지 이렇게 판단하겠죠. 또 하나 당시에는 만든 줄 알았는데 제 불찰 그때 지금 생내는 지금은 그때는 큰 게 생길 줄 알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다 털통났습니다. 사죄하는 얘기죠. 변명하는 거죠. 민간 회사를 강탈할 정도 도대체 누가 있을까 했을 때 재단이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얘기는 결국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의 제작, 감독, 시나리오, 주연은 최순실이었다라는 것. 최순실이 이미 재단이 설립돼서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 같고요. 차은택 지금 현재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는 이 사람이 시류에 영합하는데 아주 빠르죠. 최순실이 권력에 정점했을 때는 최순실의 가장 핵심 최측근으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장관으로 수석으로 앉힐 줄 알았고 그리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검찰에 순순히 협조했고요. 이제는 재판부가 판결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사죄의 눈물,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서운 결전의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말들이 독해지시네요. 거칠어지는 안철수 전 대표 얘기입니다. 대선 가도의 득실을 잠깐 따져드리겠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의 말이 세지는 이유. 내가 문재인을 안 도왔다고 짐승만도 못한 소리.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진 거죠. 그리고 문재인이 준비된 대통령? 시대가 원해야지요. 심약한 사람은 양보도 못해요. 저는 양보한 사람이에요. 3당 체제 만든 사람 역사에 몇 없어요. 내가 해냈습니다. 정권 연장 후보들 25%를 못 넘겨요. 민주, 국민의당 양강 구도로 갑니다. 강철수로 지지율 올랐으니 독철수는 더 오르겠지 하는 생각이신가요?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는 나한테 왜 그래 자꾸. 이석현 의원 막말의 종결판이다. 박 전 대표는 독철수 파이팅. 양보한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것이 인간으로 기본적인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양보뿐만 아니라 도와줬는데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말은커녕 졌다고 하는 건 그건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약간 더 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도 고마움을 압니다. 그런 말 하는 건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짐승 봐도 못하다. 그 주장을 한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또 오늘 안철수 전 대표님이 좀 약간 과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보셨죠? 어떤 내용인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양보할 때 고마움을 표현 안 해주신 거에 대해서 동물만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약간 과격한 표현으로 문 대표님을 비판했는데요. 호남 방문해서. 예, 그냥 넘어가죠. 또요. 예. 그 총리 관련해서 상평 인사. 확실히 말이 옮겨지다 보면 좀 오해를 부를 소지는 있군요. 송고문 부장님. 네, 저는 그 야권에서 정권 교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저는 압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합치는 거예요. 합치면 완전 정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합니다. 그렇죠. 특히 그렇게 되면 호남을 놓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그 문재인의 그 표, 안철수의 표 이렇게 하면 여당에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구도에서 이렇게 하면 가장 확실하죠. 지금 갑자기 이게 왜 나오냐 하면은 가능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2년 기사를 왜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2012년에 서로가 한쪽은 내가 양보를 했다. 한쪽은 당시 패배한 거 아니냐.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둘이서 어떤 후보 단일화를 하든지 그런 게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에 업보든지 언제든지 그것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이 계속 아주 날카로운 말도 아주 거칠게 하고 그렇게 다투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진보 정권의 정권 교체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네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참 숙제예요. 사영호 소장. 네, 독철수가 된 이유 딴 거 아닙니다. 앞으로 대선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다. 예. 반기문 총장 불출마도 맞췄잖아. 예. 내 별명이 안스트라다무스라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강하게.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그래 문안 대결 맞아. 하지만 문재인 안희정 대결이야 라고 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안희정 대결은 내부 경선에서의 용입니다. 저거는 논리적으로 승리가 저거는 내부 당내 경선이고 당내 경선이죠. 이쪽은 본선을 얘기하는데 그걸 엉뚱하게 만들고. 그럼 한쪽이 탈당하면 되겠네. 재밌자고 한 얘기를 이렇게 죽자고 던지십니까? 아니 재미가 없어서 문안 라임을 맞췄잖아요. 문안. 아니 뭔가 진지한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그냥 어휴 그러는 말. 보시면요. 지금 야 보니까 파부 침주 인파이팅이에요. 안철수 인파이팅이에요. 파고드는 거예요 지금. 일단 승부는 결하고 봐야 되니까 파부 침주 기억하실 겁니다. 2012년 그때도 그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소 두들겨 부수고 배 가라앉히고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없다.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서영 소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죠. 보면 뭐 제3지대 반기문 얘기했습니다만 사라지고 보면은 문재인 대 안철수로 가면은 나 안철수 이겨 인파이팅 막 붙으면서 험함을 하고 뭐 짐승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지금 가장 대선을 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괜히 발목 잡힐 이유가 없거든요. 히트 앤드 런 치면서 아웃복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걔도 이대로 가겠네요. 뭐 민 원장님 속내잖아요, 속내. 예. 문재인 전 대표는 이번에도 좀 양보 좀 해주시면은 장관 몇 자리 드릴 텐데. 그 생각을 또 한다고. 이게 속내일 것 같고요. 예. 거기 안철수 대표는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마이웨이 끝까지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 끝까지 간다 쪽으로. 끝까지 가서 결선 투표를 한번 합시다. 지금 이겁니다. 결선 투표 없어요?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이제 이 두 사람의 방금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전 대표가 양보를 안 해서 도와주지 않아서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 거는 안철수 때문에 졌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자, 그 속내를 물으셨잖아요. 속내가 자, 계속 안철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 때문에 곤란한데? 좀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안철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그 당시 도와줬잖아요. 같이 선거운동도 했잖아요. 양보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안철수 때문에 정말 곤란한데 라고 하는 속내가 있는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는 무슨 그 단일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지금 이 도와줬던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그렇게 도와주고 심지어는 솔로몬 왕 앞에 상모의 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가 죽을까 봐서 내 아이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보했잖아요. 그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안철수가 안 도와줘서 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기본도. 라고 하는 얘기를 강하게 질타하는 메시지로 드립니다. 네, 결국은 누가 민심을 잡느냐.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인데 정치 얘기 한두 가지만 더 서둘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바꾸면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죠? 이름은 바꾸셨어요. 자유한국당입니다. 이제부터는. 대선 주자도 많습니다. 10여 명 난립하고 있습니다.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보수정당 주도권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속내까지 좀 잠깐 여쭤보도록 하죠. 5년 만에 당명을 바꿨죠. 그리고 잠깐 준비된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당명을 바꾸고 그것만으로서 우리 당이 이제는 변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런 꼼수를 주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당명을 바꾸는 것은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다 해서 우리 당이 과거에 우리 당이 져야 될 책임을 당명을 바꾸어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황교안 불출마 가능성, 여권 지지율 1위, 그리고 출마 거론되고 있는 정우택, 김문수 불발 가능성. 대선 출마 선언을 이미 한 원유철, 이인재는 지지율이 미미. 그리고 영입1호 김진 전 논설위원 오늘 대선 출마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보만 한 10여 명 된다. 뭘 노리는지. 그리고 뭐 보수 정당 주도권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뭐 그야말로 한 말씀으로 박상희 박사님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적인 인기는 없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은 자산이 많이 있죠. 역사적인 자산도 있고 집권당이라는 자산도 있고 돈도 많이 있고 현역 의원도 많이 있습니다.
설사 야당이 되더라도 앞으로 지방선거, 다음 총선, 괜찮네. 그런데 이 당에 지금 주인이 없어요. 무주공산이에요. 이번 기회에 내가 주인이 돼야지. 알겠습니다.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선에 나가야 됩니다. 예, 서영호 소장. 왜 원래 비 올 때 아무것도 안 하면 손해 보니까 구덩이라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일 틈을, 숨쉴 틈을 만들어 놓자 그래서 이번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무주공산에 당권을 노리든가 아니면 곧 다가올 시도지사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노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가 10여 명이 넘는데 다 합쳐봐야 2%가 안 돼요. 그렇다고 이제 여론은 두고 봐야 된다니까. 그런데 왜 2%가 안 되는데 사람만 있으면은 뭔가 보면은 정계 개편. 박근혜 대통령이 막상 탄핵되고 그러니까 하면 되고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뭔가 되면은 어디 한 보따리 들고 패는 들고 있어야지 낄 거 아니에요. 그 마찬가지죠. 딜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가지고 있어야죠. 내가 대선 주자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위합집산 되는 과정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동상신몽이 준 거죠. 신몽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아직까 친박과 비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동상이몽. 다른 이자가 아니고 두 이자로 동상이몽. 동상신몽, 동상이몽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치권이 바쁘게 움직여요. 이번 대선에 텐트 장사가 성공을 할지 또 텐트 분권형 개헌 빅텐트를 지금 뭐 차리시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핵심은 김종인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탈당한다 안 한다. 이 행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잠깐 듣고 오시고 OX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안지사 관련해서 덕담을 좀 하셨다고 하시던데요. 무슨 덕담을 해? 아까 나가시는 분들이 나 별로 큰 덕담 한 게 없어요. 누가 내가 남한테 들은 얘기를 갖다 전달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어제 그 안지사가 그 노무현 대통령 초기와 좀 닮았다 이런 얘기는 어떤 차원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내가 남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모르겠어요, 나는. 탄핵 정국에 따른 심각한 사회 갈등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올 불안정한 대선 정국에 대해서도 걱정을 같이 했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는 분권형 개헌이 제일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뭐 뜻을 함께 하신 게 뭐 뜻을 한 게 아니라 뭐 전반적인 뭐 지금 현재 우리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우려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그런 정도 얘기하고 끝난 거예요. 시청자들도 다 OX 하나 생각하셨죠? 패널들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보시죠. 김종인 전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합니다가 3분, 안 한다가 2분. 그러니 김종인 대표도 헷갈리시겠네요. 그러니 결정이 빨리 안 되는 거군요. 민영삼 원장님 쉬셨으니까 한번 이거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니 전국에 가서는 그 탈당을 해서 그 제3지대에 어떤 규모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는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나서 안철수 쪽의 그 중도 개혁과 그 텐트를 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송고본부장님도 바꾸실래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당내에서 안희정이라는 대안을 발견을 했습니다. 굳이 제3지대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아, 그래요? 예, 거기다가 총선 때 셀프 공천 그 비판을 받으면서 얻었던 비례대표 4번, 비례대표 자리에 탈당하면 필요도 없고. 반기문 총장이 텐트 집어치우고 집에 가셨어요. 남은 거 판초우이 집어봐야 돈 안 되기 때문에 탈당 안 하십니다. 하여튼 두고 볼 일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5번 수고 많으셨고 이제 김주아 앵커가 MBN 뉴스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